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수도의 박미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미랄입니다. 네, 오늘 박미랄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을 철거하고 싶어요. 집 나가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내. 무등록 중개업자와 계약을 했어요.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내용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박미랄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더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다양한 코너들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법원 화재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재의 사건들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유언 증서가 분실되거나 파기된 경우에 유언의 효력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유언을 녹음한 원본 파일이 없이 사본 파일만 존재하는 경우에 그 사본 파일만 가지고 유언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다룬 그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좀 까다롭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사본이어도 될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유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률적으로 유언이란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그것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이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네. 우리 민법 1060조는요.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만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유언을 남겨야만 그게 좀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망하는 사람이 몇 살이든 뭐 그건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민법상의 행위 능력자 규정하고 다르게 네. 그 유언은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 17세 이하의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되는데요. 그런데 미성년자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유언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 능력자라고 해서 만 17세라는 또 기준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법적으로 유효한 이 유언의 형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유언을 했는지 그 진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도 쉽고요. 그래서 위조 변조도 이루어지기 쉬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법률에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만이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자필 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 월, 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주소 정확히 써야 되는데요. 네. 예전에 동까지만, 암사동 이렇게 동까지만 쓴 유언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인은 반드시 인장, 그러니까 도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 즉 무인을 찍어도 됩니다.
자필 증서는 본인이 직접 유언장의 전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일부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한 것이나 본인이 타이핑한 거, 점자기를 사용한 것도 안 되고 타인이 대필하는 것도 자필 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네.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해서 유언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자기 성명,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해서 녹음하여야 합니다.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 그런 것을 정확하다는 것을 녹음하고 증인의 성명도 함께 녹음하여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성년인 증인 두 사람을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유언자의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유언자가 이제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확인한 뒤에 모두 거기 있는 사람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내용을 이제 자기 생전에 비밀로 해두고 싶은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이것은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한 후에 밀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서 표시한 데 유언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한 유언 봉서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서 그 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해주고 유언자가요. 그 사람이 글을 받아쓰고 낭독해서 유언자와 그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하다라는 걸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서를 그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 검인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총 5가지의 이 유언의 형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녹음에 의한 유언도 앞서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럼 판례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네. 그 망인이 2018년 8월쯤 사망했고요.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1명과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그 망인이 유언을 녹음한 녹음 파일을 그 자녀 1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삭제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자녀 1명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그 녹음 파일을, 유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이메일로, 본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유언자가 사망하고 그 자녀 1명이 서울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라는 걸 했습니다. 네. 이제 검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언의 녹음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비밀증서나 유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하거나 이제 그 발견한 즉시 이제 지체 없이 바로 검인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언 검인 기일에 당연히 녹음 사본 파일이 제출되었고 그 법원에서는 뭐 사실 조사한 다음에 검인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이, 다른 자녀가 이 검인 파일이 원본 파일이 아니고 사본 파일이다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파일을 보면 2018년 8월에 사망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9년 5월에 수정된 걸로 네. 상세 보기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위조 변조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 파일이 원본이 멸실, 이렇게 소멸된 경우에도 이게 유언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딱 전송을 해주고 이거 제가 잘 보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본이었던 그런 경우죠. 그럼 원심의 판결 어땠나요? 원심 판결은 검인 파일이 원본 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제 그렇게 파일은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뭐 피고 측의 주장이 그 동일성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원심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까요?
네,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이 더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네. 먼저 두 가지로 좀 살펴볼게요. 유언 녹음 파일이 멸실, 분실된 경우에 그 유언이 유효하다고 입증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유언 증서에 대한 기존 판례가 있습니다. 그 네. 판례에서는 유언 증서가 성립된 뒤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던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이 유언 증서의 내용을 입증해서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기존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 판례를 이번 사례 녹음 파일에도 적용해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 파일 원본이 멸실됐더라도 그 분실됐더라도 사본이 있다면 혹은 다른 방법으로 유언의 유효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법원은 문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원본에 의해야 한다. 사본으로 한 증거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합하다. 예, 부적법하다. 그래서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고 그때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또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서 이 사본과 원본이 동일하고 그리고 원본 파일이 존재하는 사실,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정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이게 사본이냐 아니면 원본이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게 원본과 다름이 없는 사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 효력을 또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녹음 파일의 효력 인정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법원 화재 판결록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무료 법률 상담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TV를 틀어두고 계셨을까요? 예. 네, TV를 꺼주시면 좀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안 켜졌습니다. 네, 저희 말하는 거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그 시골 오래된 워가 건물이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주택이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갖고 있어요. 그 건축물 관리대장만이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아, 등기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그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철거를 하시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일단은 옛날 이제 주택이 있으신 상황이고 등기도 안 돼 있는 예.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철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이런 말씀이신 걸까요?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박미라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담당한 박미랄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주택 건물은 누가 지으신 걸까요? 건물은 저희 할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아, 네, 할아버지께서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토지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토지 소유자는 저희 아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건축물 대장에 지금도 할아버지 성함으로 소유주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 할아버님의 상속인들은 누가 있고 또 아버님의 상속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할아버지 상속들은
아버지 계시고 위에 고모부이 2분 계시고요. 또 작은아버지가 2분 계시고 그래요. 네. 그리고 다 생존에 계실까요? 아니요, 다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만 한 분 계세요. 네, 다 돌아가셨고요. 작은 아버님 생존에 계시고요. 예, 예. 네, 그렇군. 그리고 철거하려는 목적이 좀 뭘까요? 집을 거기를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아, 네. 네. 토지 소유자는 지금 아드님으로 돼 있으신 거죠? 예, 예, 예. 네. 여기까지 듣고 제가 네,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면 그 건축물 네. 대장의 기재 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우리 등기부 등본만큼 추정력이 강하게 미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원시 취득자가 소유자가 되는데 지금 할아버님께서 건축하셨다고 하시니까 할아버님께서 원시 취득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면 상속이 개시되어서 그 주택은 대장상에 계속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속은 개시돼서 아버님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아버님도 또 사망하셨고 아버님 형제들도 사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들 또 고모님들이나 작은 아버님들의 상속인들 그리고 생존에 계시는 작은 아버님 그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등기 상대지만 현재 많은 분들이 공동 소유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 해당 건축물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 보존 등기를 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 분할 협의서를 통해 뭐 선생님 명의나 아니면 아드님 명의로 상속 보존 등기를 하고 그 철거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말소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수기대장과 대조해서 할아버지 뭐 과세 납부내역 이런 거를 좀 제출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관청에 가셨을 거예요. 그쵸? 네, 관청에 가시면 철거를 위한 상속인들 위임장과 상속인들 동의서 다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그거 가져오라고 하세요. 네네, 철거 동의서를 받아오면 된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속인들 너무 많아서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상속인들 뭐 작은아버지 돌아가신 분의 아드님이 또 돌아가셨다면 그 상속인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일단 아드님이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아드님 명의로 아드님께서 직접 철거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원래는 아드님에게 그 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해배제 청구권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속인들께서 법정 지상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속인이 누군지조차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토지 소유자인 아드님이 철거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소송 절차에서 보정을 통해서 상속인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송에 응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응하신 분들은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송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승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서 철거를 집행하셔도 되고요. 상속인들이 파악이 되면 법정 외에서 조정이나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그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그리고 건물의 철거를 이제 진행하고자 한다면 건축물의 성면이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건축물 철거 해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는 시군구청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고 허가 받기 위해서 이제 건축물 소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일부 해체하시거나 면적이 500m 미만의 건축물,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지상층, 지하층 포함해서 3층 이 모든 게 이제 적용이 되면 그 건축물을 허가 받은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 건축물 해체 신고서 혹은 허가 신청서, 뭐 신고서에 해체 계획서를 첨부해서 아까 허가권자 있잖아요. 네, 시청이나 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건물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철거 동의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할구청에 연락을 하셔서 방문하시거나 이 해체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시고 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신고 첨부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사례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관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유자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 납부한 내역 같은 거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미등기 건물이라도 과세 대상이 되고 그 미등기 주택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규정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70%의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결심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철거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법적인 좀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바로 또 철거를 하는 게 여의치는 않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옛날부터 이렇게 뭐 할아버지가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이제 내려오게 됐고 그런데 따로 이제 그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등기라든지 이런 관련 절차는 따로 밟지 않으시고 그냥 좀 방치를 해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철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뭐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 임의로 내가 그냥 없애버려도 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조언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그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고 특히 미등기 주택 같은 경우는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철거를 결심하셨다면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현재처럼 상속인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법적인 절차, 뭐 철거 소송을 진행해서 그 철거 소송 내에서 상속인들을 파악해서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그 이제 철거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조정에 어차피 응하지 않거나 소송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에 이제 이기게 되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셔서 통해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일일이 이렇게 동의도 좀 받아야 되고 어쨌든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뭔가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뭐 이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권리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두고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와 아내는 결혼 15년 차로 두 딸과 늦둥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늦은 밤 장시간 통화를 하고 있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고 아내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가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됐는데 부정행위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잠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웬 아이인지 물었더니 아내가 집을 나간 직후에 임신한 걸 알게 됐다면서 이미 주민센터에 가서 제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더군요. 아내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들로 올라갔으니 잘 키워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1년 만입니다. 1년 동안 아내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아이가 제 아이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간남의 아이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상간소송을 결심을 했습니다.
동시에 아이에 대한 친생부인 소송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이 친생부인 소송과 이혼 소송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 상간남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려웠습니다. 최근에야 겨우 상간남을 알아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아내분이 1년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됐고 갑자기 아이와 함께 등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또 내 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떻게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상간남의 아이를 우리 상담자분의 아이로 추징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보도가 됐었죠. 아내가 상간남 자녀를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네. 이 사례에서는 사망하는 바람에 그 남편이 아이 인도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쵸. 경찰이 남편을 아동 유기 혐의로 또 고소까지 하는 바람에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에서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은 우리 사례에서는 상담자분의 아내가 그 상간남의 아이를 상담자분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 민법 제844조 1항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는 상담자분의 친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뭐 출생신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혼 후에 임신을 한 경우 이게 사실은 조금 뭐 애매할 수도 있어요.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때도 이 남편의 아이를 이렇게 낳았다라고 추정이 되는 걸까요? 이혼 후라고 할지라도 민법 제844조 3항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출생하였다면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일단 추정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좀 시기가 좀 애매하게 걸리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전자 검사라든지 친자 확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인데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내 아이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걸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유전자 검사를 사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법정 안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이제 확신이 드시면 친생 부인의 소 또는 친생 부인 허가 청구를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지금 방금 친생부인의 소 그리고 이제 친생부인 허가 청구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걸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 친생 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혼인 중에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네. 그래서 사례와 같이 추정을 받아서 출생 신고까지 된 경우에 이제 소송을 진행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친생 부인 허가 청구는 무엇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좀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 민법 844조 2항은 원래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또는 혼인 관계 종료한 후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그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 그 부분을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을 선고합니다. 그 근거로 친생 추정에 아무런 예외를 허용하지도 않고 오직 친생 부인의 소, 아까 그 사연자분이 하셨다는 오직 그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그 엄격한 소송 절차를 거쳐서만 친생 추정을 번복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인격권 침해고 또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31일에 우리 민법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2항을 2항과 3항으로 나누어서 다시 개정합니다. 2항에서는 혼인 후 200일 그 규정이고요. 3항에서는 그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300일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법 854조의 이
를 신설해서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의 친생 추정을 받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아이의 어머니 혹은 그 출정받는 전 남편 있잖아요. 그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 사건으로 친생 부인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855조에 의해서는 이제 같은 경우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아이의 생부 그 생부가 가정법원의 비송 사건으로 인지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친생 추정의 엄격성을 완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소송이 아닌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요건이 친생부인 소송보다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친생 부인의 해소 그리고 이제 이혼 관련된 소송은 뭐 잘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가족등록부상에는 좀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네, 이혼을 하시고 만약에 친생부인 소송까지 이제 정리가 다 되셨으면 이혼 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의 이제 원래 자녀들만 기재가 되고 그 추정받았던 자녀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친생부인 대상이 했던 자녀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의 의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혹시나 뭐 그래도 나의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양육에 뭔가 책임을 져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의 책임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힘들어하고 계신 부분은 이제 상간 소송 관련돼서 누군지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송달도 되지 않고 나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나 막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위자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상간남 소송 자체가 소위 우리가 상간남 소송이라고 한 소송이 그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일 텐데요. 지금 상간남이 처음엔 특정이 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특정이 되었는데 또 송달이 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특정이 일단 되었다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승소한다면 공시송달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이 있고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서류로 첨부해서 집행을 하면 될 텐데요. 먼저 재산명시라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재산명시 절차에서도 또 아마 공시송달로 진행되기가 쉬울 거예요. 네,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재산이 뭐 있는지 이제 밝혀야 되는데 지금 판결도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재산명시 절차도 공시송달로 이루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재산조회라는 이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산조회를 통해서 그 상간남의 일단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조회에서 그 상간남의 재산이 밝혀진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송달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도 더 이제 좀 오래 걸리는 지연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막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무자격 중개업자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 피해자입니다. 중개 자격증과 중개사무소가 없으면서 자신이 이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했다면서 제게 좋은 아파트를 추천을 해줬고 저는 의심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제가 해당 업자에게 준 중개요율이 법에서 정한 요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1,000만 원가량의 손해를 본 상태인데요. 해당 소재지 구청에도 문의해보니 해당 중개를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와 관련해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해둔 상황인데 제가 손해를 본 금액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뭐 요율도 굉장히 좀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 꽤 이렇게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 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전세 사기 그쵸. 있잖아요. 네, 그 사실 전세 사기에도 그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자격 중개업자가 가담한 것으로 이제 밝혀져서 그렇죠.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혹은 중개사무소 개설이 취소됐는데도 계속 중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남들부터 뭐 자격이 있는 사람부터 대여받아서 중개업을 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례를 보면 이 사연의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되기보다는 사실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무자격 중개업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그러니까 내가 자격은 있되 등록을 안 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예 그냥 자격이 없는데도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내가 공인중개사야 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결국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네, 무자격 중개업자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말씀드렸던 뭐 미등록,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랑 내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1,000만 원가량 손해를 봤다라고 언급은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비록 계약을 하고 약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정을 한 그 금액 전부를 이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까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네. 어떤 사람에게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체결 중개를 하고요. 그 중개를 한 대가로서 그 매수인에게 3,0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일단 두 사람 약정은 했습니다. 매수인과 그 보조원이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그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중개로 청구 소송을 그 중개 보조원이 청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중개 보조원이라도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약정한 대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걸 준수하게 하고 있고 만약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받는 것처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부동산의 거래 현실에서 중개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규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세 사기도 일어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규제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규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은 그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중개 계약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 규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행한 부동산 중개 행위 그것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렇다면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 판례를 본다면 우리 사례의 경우에도 그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과 내가 이제 어떤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한 경우에 이 사람은 사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다 지급을 한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경우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반환 받을 수 있는데요. 무자격 중개업자가 한 혹은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가 행한 부동산 중개 계약이 아까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수수료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환 대상이 되고요. 네. 주의할 점은 무자격자가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그냥 중개업을 한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게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 할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담자분도 내가 요율을 알아보니까 내가 약정한 건 훨씬 더 높은 요율이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개 보수 요율 어디 가면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인터넷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휴대폰으로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 방문하면 부동산 종류에 따른 수수료 요율 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도별 이제 중개 수수료 요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내가 지급한 금액 좀 다 돌려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그 실효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뭐 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앞선 사례처럼 뭐 송달이 어려울 수도 있고 다양한 좀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보통 그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그 중개업자의 그 인적사항이나 주소로 보통 등본을 많이 떼어 봅니다. 사무실이 네. 있다면 뭐 사무실 보증금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재산이 파악이 된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일단 부당이득 소송 진행하면서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와 같은 사전 처분, 그러니까 보전 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형사 고소를 하셨으니까요. 그 형사 고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 네. 조사를 일단 성실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협조하셔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지급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보통 수수료 약정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는 데 좀 곤란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했던 내용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혹은 증인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제 수집을 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보전 처분을 네. 고려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다양한 법적 조치들 하나하나 좀 따져보시고요. 어떤 게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원피스를 구매했는데요. 막상 실제로 보니 색상도 사진과 좀 다른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 단순 변심은 환불이 안 된다며 환불 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는데요. 이 환불 요청 기간이 상품 배송 후 7일 이내라고 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결조차 되지 않아 이 7일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면 굉장히 난감하죠. 분명히 7일 이내에 환불된다라고 해서 내가 계속 전화했는데 이게 좀 연결이 되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사실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 뭐 마음이 안 들어서 뭐 환불하고 싶다라는 생각 언제든지 사실 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단순 변심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걸까요? 네,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안 된다. 이제 그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고지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네. 거래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데요. 환불을 받으려면 그 청약에 대한 철회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가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할게요. 그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자와 재화 등에 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보통 그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는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철회 기간을 애초에 이제 약정을 할 때 7일 이상으로 잡았다면, 그 길게 정했다면 그 길게 정한 그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이더라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은 단순 변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떠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아, 이거 나 뭐 마음이 바뀌었다, 내지는 내가 뭐 착용해 보니까 좀 사이즈가 안 맞는다 라든지, 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환불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7일이라는 기간 내에 사실 가능하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구매를 할 때에도 내가 고지받은 내용은 7일 이내에 뭐 환불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 통화가 돼야 내가 이제 환불의 의사를 밝힐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7일이 지났다라고 해서 환불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 경우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자상거래법 5조 제4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청약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고객센터 전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청약 철회가 지금 가능한데도 네. 지금 사연자가 그냥 고객센터 연결만 고집하다가 7일이 지나버리고 청약 철회 기간을 놓쳤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일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경우라면 고객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은 청약 철회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법은 청약 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걸 방해 행위라고 본다면 네.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또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데요. 그 방해 행위 중 하나가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인터넷 주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이런 거를 변경해버리는 경우를 또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하신 사연자님, 이제 판매자가 반품 전화를 받는 게 싫어서 혹은 이제 그걸 받지 않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법 111조도 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그 의사표시가 도달에 관해서 그 도달 장애가 있었는데 그 도달 장애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장애가 없었더라면 도달했을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리에 의하더라도 7일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공정위에서는 작년에 5개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은 굉장히 쉽게 되면서도 맞아요. 그렇죠. 또 이걸 해지하려면 어려워. 어렵잖아요. 예, 그렇게 간편하게 가입은 하게 하면서 해지 절차는 전화 통화만으로 하게 하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 청약 철회에 대한 방해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용 증명으로 사이트 회사 주소로 청약 철회 통보서를 보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상황은 내가 단순 변심이지만 물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 배송이 잘못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7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법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청약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만일 홈페이지에 다른 창구가 없다면 그 내용 증명으로 사이트에 기재된 회사 주소로 청약 철회 통보서, 그 안에 수신인, 발신인, 구매 내용, 구매 사이트명, 구매 상품명 이런 거를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셔서 통보서를 보내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요새 택배 뭐 이렇게 주문하는 거 많이 받게 되고 익숙하신 주제일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7일이라는 기간 내에 내가 환불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만약에 다른 창구를 막아놓은 채 뭐 이렇게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되게 지연을 시키는 경우라면 그건 일종의 이제 방해 행위로 봐서 내가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분도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저희 색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미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